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3세 한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결혼을 위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서울 노른자위 땅에 신혼집을 전액 현금으로 마련해 주었고, 며느리가 될 사람을 위해 예단비로 현금 3억 원을 준비했지요. 오로지 아들이 평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반려자를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패백 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차를 올리는 그 순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소곳이 앉아 차를 올리던 신부가 시어머니인 그녀 앞에서 입을 꾹 다문 채 끝내 어머니라는 한마디를 내뱉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돈댁이 웃으며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대뜸 친정 동네 풍습이라며 2천만 원의 개구비 입을 여는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어머니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서 말이죠. 하객들은 술렁였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는 단 한마디 말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예단함을 거두며 결혼식 취소를 선언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망설임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기세등등하던 사돈 식구들이 태도를 180도 바꿔 헐레벌떡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이 기이한 화해 요청 뒤에는 도대체 어떤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걸까요? 한 결혼의 파탄이 끄집어낸 거대한 가정의 늪,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박명숙, 올해 63입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 서울 하늘 아래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보금자리 하나 마련했고 남부럽지 않게 아들 지훈이를 키워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체면이 서는 날이어야 했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 지훈이의 결혼식 날이었으니까요.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고 공기 중에는 장미와 백합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입구부터 무대까지 이어진 버질로드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고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현기증이 날 만큼 찬란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신랑 신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행복의 시작점처럼 보였지요. 저는 혼주석 정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실로 봉황이 쑤놓인 짙은 자주색 한복을 입고 머리는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올렸으며 귓게는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비취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귀걸이를 며느리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무대 아래에 서 있는 아들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끔한 턱시도를 차려입은 아들은 오늘따라 더욱 듬직해 보였습니다. 그 곁에 선 예비 며느리 이서연.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교한 화장을 한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조신하고 온순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제 가슴은 기대로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기죽지 않고 떵떵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하려고 또 며느리가 들어와서 서러운 일 겪지 않게 하려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신혼집은 몇 년 전부터 봐두었던 강남 요지의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해 두었고 인테리어 또한 최고급으로 마쳤습니다. 오늘의 피로연 또한 제가 직접 챙기며
최고급 코스 요리로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예단비는 거칠에 불과한 폐물 대신 실속 있게 쓰라고 현금 3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 손 옆에는 5만 원권 다발로 꽉 채워진 붉은색 예단함이 복스럽게 놓여 있었지요. 시어머니로서 보여줄 수 있는 성의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는 유명 아나운서가 마타 분위기를 능숙하게 이끌었고 저는 무대 위 선남선녀를 바라보며 마음속 한구석에 남아있던 불안감을 서서히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사회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다음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는 패백 및 감사 인사의 순서입니다. 신부 이서연 양이 시어머니께 차를 올리고 어머니라고 부르며 정식으로 김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한 대추차를 받기 위해 손을 뻗으며 그토록 기다려온 어머니라는 말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상황은 제 미소를 싸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그 자세만 그럴싸할 뿐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드톤 매니큐어가 칠해진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초, 2초, 3초. 서연이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사회자도 당황했는지 마이크를 잡고 어색하게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 우리 신부님이 너무 감격하셨나 봅니다. 어머니라는 한마디가 천금처럼 무거운가 보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돌려 아들 지훈이를 보았습니다. 아들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미간을 찌푸리며 서연이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어서 인사드려야지. 하지만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은 제 눈앞에서 멈춘 채 어머니라는 호칭은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또각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돈 최경자 씨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황금색 개량 한복을 입은 그녀는 조명 아래서 유난히 번들거려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서더니 서연이의 어깨를 짚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뻔뻔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서연이가 원래 좀 수줍음이 많아서요. 그리고 우리 고향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도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혼자 얘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그 엄마 소리 그냥 넘겨주면 쓰나요? 그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손가락 2개를 펴 보였습니다. 우리 고향 법도대로 계급이 가이코페이라고 하죠. 입을 여는 비용으로 딱 2천만 원만 주시죠. 짝수로 딱 떨어지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돈댁 능력에 그 정도는 껌값일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녀는 이 말을 마치고는 뻔뻔하게 하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해하시죠? 딸 키운 정성이 있는데 말이죠. 그 순간 객석 어디선가 허하고 기가 차서 들이마시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너무한 거요? 아니야. 식장에서 돈을 달라니 집이랑 예단비 다 해줬다며 저건 그냥 뜯어내려는 거잖아.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찻잔만 응시했습니다. 제 얼굴에서 미소는 이미 완전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서연이의 손을 잡고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우리? 이런 얘기 없었잖아. 서연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안 주시면 엄마라고 못 불러요.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결혼식 도중에 인질극을 벌이듯 돈을 요구하는 예법이라니. 이건 풍습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두 모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 명은 웃으며 돈을 요구하고 한 명은 피해자인 척하며 침묵으로 동조하는 이 기가 막힌 콤비 플레이. 그리고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멍하니 서 있는 불쌍한 내 아들 지훈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사업판에서 다져진 차가운 냉정이 제 얼굴을 덮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하고 단호하게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지, 여러분, 그리고 귀한 걸음 해주신 하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보아하니 제가 오늘 며느리에게 차 한 잔 얻어마실 복은 없는 것 같군요.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3억 원이 든 붉은 예단함 앞으로 걸어가 탁 소리가 나게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 건조한 파열음이 식장의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의 값이 2천만 원이라니 그렇다면 저도 계산을 다시 해야겠습니다. 과연 제가 시어머니로서 이 3억 원의 예단을 줄 가치가 있는 결혼인지 말입니다. 저는 뒤를 돌아 서연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생한 모든 식대와 위약금은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제 비서가 출구해서 하객 여러분께 교통비와 답례품을 챙겨 드릴 겁니다. 먼 길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말을 마친 저는 하객들을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하는 시선을 뒤로 한 채 예단함을 챙겨 들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제 마음속에 들어찬 냉기를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버질로들을 밟는 제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해서 박 여사님 잠시만요 하고 외쳤지만 감히 저를 막아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뒤에서 엄마하고 다급하게 부르는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혹감과 슬픔이 뒤섞인 그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결혼식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파놓은 늪으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취소된 그날 밤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지훈이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에 꽂았던 비녀를 하나씩 뽑아냈습니다. 화장을 지우며 거울을 보니 거기엔 쇠처럼 차갑게 굳은 늙은 여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역겨웠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저에게 그 돈은 수표 한 장이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결혼은 저를 상대로 벌인 사기극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신한 척, 순종적인 척 연기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빨을 드러낸 그 탐욕스러움이 소름 끼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씨마저 우중충했습니다. 막 차를 한 잔 우려내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사돈이었던 이만식 씨와 최경자, 그리고 서연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셋 다 어제와는 달리 세상에서 제일 비굴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돈. 아니 여사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서 이만식 씨가 입을 때려 했습니다. 들어오시죠. 저는 짧게 말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신발 벗을 시간도 아깝다는 듯이요. 서연이는 어제 입었던 웨딩드레스 대신 헐렁한 옷을 입고 들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걸 보니 밤새 운 모양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앞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어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가씨 사람 잘못 보셨네요. 난 그쪽한테 2천만 원 준 적 없으니 그냥 박 여사님이나 아줌마라고 부르세요. 그 말은 마치 따귀를 때리는 것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최경자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노망이 났는지 어제 무슨 귀신이 씌였나 봐요. 그냥 고향 풍습 핑계대고 덕담이나 듣자고 한 소린데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 돈 안 받겠습니다. 아니,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농담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녀는 어제 식장에서 보여준 그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웃음을 흘리며 제 앞에 과일을 깎아 내놓고 안마 신용까지 하려 들었습니다. 사돈 어제는 제가 실수했어요. 흥분해서 우리 다시 잘 얘기해봐요. 네, 저는 최경자의 그 자귀적인 친절함이 오히려 더 수상했습니다. 어제는 돈 안 주면 식을 엎을 기세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까지 납작 엎드리는 걸까? 단순히 파혼이 두려워서가 아닌 더 큰 무언가가 뒤에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어제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인연이 안 닿은 걸 어쩌겠습니까? 위약금은 제가 냈으니 걱정 마시고 이제 각자 갈 길 갑시다. 제가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최경자가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아니 사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우리 서연이가 지훈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젊은 애들 앞길을 막을 순 없잖아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사랑이라. 인질극 벌여서 돈 뜯어내는 게 사랑입니까?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을 실룩거렸지만 더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실랑이 하다 소득 없이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저는 식어빠진 찬물을 개수대에 쏟아버리며 생각했습니다. 찌꺼기는 확실히 걸러내야 한다고. 점심을 먹은 후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흥신소의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이서연네 집안 좀 캐봐. 특히 그 남동생 이민호라는 놈. 뒷조사 좀 확실하게 부탁해. 제 촉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저 집안 어제는 갑질 연기, 오늘은 피해자 연기, 대본도 안 바꾸고 들이대는 꼴이 우습지 않습니까? 결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이틀 후 김 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서연의 남동생 이민호 26세 무직, 불법 스포츠 도박 중독,
현재 사채 빚만 5억 원이 넘고 채권 추심 업체들이 쫓고 있는 상태. 심지어 결혼식 며칠 전 어머니 최경자의 폐물까지 몰래 훔쳐 도망갔던 전력 있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고향 풍습 계급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받은 3억 원으로 아들놈 도박 빚을 막으려 했고 그것도 모자라 식장에서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겁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도박 빚의 구렁텅이에 빠진 집안을 구제해줄 호구였을 뿐입니다. 분노로 손이 떨리던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명숙 여사님 되십니까? 젊지만 망설임이 가득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서연이 대학 동창 한우진이라고 합니다. 여사님, 지금 전화 드리는 게 실례인 줄 알지만 결혼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서연이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걔 원래 그런 애 아닙니다. 돈 밝히는 애 아니에요. 제발 저랑 잠시만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승낙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시내에서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우진이라는 청년은 낡은 체크문의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선해 보였습니다. 그는 가장 싼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할 자격 없는 거 압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평생 그런 여자로 기억되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나왔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서연을 그려냈습니다. 우진과 서연은 대학 시절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당시 서연이는 명품은커녕 도서관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길거리 떡볶이 하나에도 행복해하던 순수한 문학소녀였습니다. 가난한 우진이 아르바이트로 늦게 끝날 때면 따뜻한 캔커피를 품에 안고 기다려주던 착한 아이였죠. 하지만 그 행복은 졸업과 동시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원흉은 남동생 이민호였습니다. 부모의 오냐오냐 속에 자란 이민호는 인터넷 도박에 빠졌고 처음엔 몇 천만 원이던 빚이 눈던기처럼 불어나 5억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집 대문에 빨간 페인트로 욕설을 쓰고 손목을 자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극도로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서연의 부모는 아들을 혼내는 대신 딸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 없는 우진과 헤어지라고 서연을 윽박질렀고 심지어 우진의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모욕을 줬습니다. 내 딸은 우리 집안 살릴 동아줄이야. 너 같은 거지가 넘볼 여자가 아니라고. 우진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서연이가 변했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좋아하던 디자인 일도 그만두고 돈 많이 주는 영업직으로 들어갔어요.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 돈 많은 남자들과 선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서 지훈 씨를 만난 겁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여사님 서연이가 결혼식장에서 한 짓 용서받지 못할 짓인 거 압니다. 하지만 걔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어요. 그 집안 식구들이 걔를 악귀처럼 뜯어먹고 있다고요. 우진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여사님은 다르시잖아요. 힘도 있으시고 현명하신 분 아닙니까? 제발 서연이를 그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이번에 파혼당하면 그 부모들은 또 다른 남자를 찾아내서 서연이를 팔아넘길 겁니다. 뼛골까지 다 빼먹을 때까지 놔주지 않을 거예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염치 없지만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럴 가치가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결혼식장에서 바들바들 떨던 서연이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독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서움에 질린 가여운 영혼이었을 뿐. 자네 아직도 그 아이 사랑하나? 제 질문에 우진은 잠시 멍해지더니 이내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겠네. 내가 방법을 생각해보지. 우진과의 만남 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괘씸했던 며느리 후보가 갑자기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비극의 주인공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거대한 빚과 뒤틀린 가족사를 가진 여자가 내 아들과 결혼한다면 그건 우리 집안 전체가 수렁으로 빠지는 일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단순히 파혼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고 내 아들도 저 가여운 청춘들도 각자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방법. 그것이 어른인 제가 해야 할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세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지훈이에게, 이서연에게, 그리고 한우진에게. 장소는 시내의 한정식집 가원, 저녁 7시. 약속 시간이 되자 저는 가장 먼저 도착해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가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저 혼자 있는 걸 보고 안도하는 눈치였지만 곧이어 문이 열리고 한우진이 들어오자 서연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오빠가 여기 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들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지훈이는 좁은 방 안에 모인 기묘한 조합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셋을 모두 앉힌 뒤 김 실장이 가져왔던 조사 보고서를 탁자 중앙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솔직해지자. 내 동생 도박빚 5억, 그리고 사채업자들 이야기 여기서부터 시작할까? 그 서류를 본 순간 서연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하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돈을 요구했던 것도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동생을 죽이겠다는 부모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그 처절한 고백을 듣던 지훈이는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한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대신해 가장 잔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연아, 빚이고 가족이고 다 떠나서 내 눈 보고 말해봐라. 너 내 아들 김지훈을 남자로 사랑하니? 아니면 네 가족을 구원해줄 동아줄로 필요했던 거니? 서연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지훈이에게 머물렀다가 맞은편에서 안타까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우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를 보며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 선택권이 없었어요. 사랑 타령하기엔 제 삶이 너무 지옥 같아서. 지훈 씨, 정말 미안해요.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서연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자, 여기 부산으로 가는 편도
비행기표 2장이다. 세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지인이 운영하는 부산의 디자인 회사 추천서야. 내 포트폴리오를 보여줬더니 당장 오라고 하더구나. 월급은 박봉이겠지만 기숙사도 나오고 밥은 굶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통장에 5천만 원 넣어뒀다. 내 빚 갚으라고 주는 거 아니다. 낯선 땅에서 정착할 때 쓰라고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다. 저는 서연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 돈 들고 내 부모한테 가면 너는 영영 못 빠져나온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 손잡고 부산으로 튀어라. 핸드폰 번호 바꾸고 잠적해. 그게 네가 살 길이다. 그러고는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같이 갈 텐가 우진은 주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가자. 여사님이 주신 기회야. 다시 시작하자. 내가 옆에 있을게. 서연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훈 씨,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은 나보다 훨씬 좋은 여자 만나야 해요. 지훈이는 잠시 굳어 있다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서 잘 살아라.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아들의 그 한마디는 그들의 관계에 찍는 마침표였습니다. 서연이는 제 앞에 와서 바닥에 머리가 닿도록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니 여사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아들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갈비찜을 아들의 밥그릇에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들 밥 먹자. 억지로 맞춘 인연은 탈이 나는 법이야. 보내줄 건 보내줘야 새 인연이 오는 거다. 지훈이는 말없이 밥을 떠넣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밥 한 공기를 비워냈습니다. 그 후로 3년이 흘렀습니다. 사돈댁은 돈줄이 끊기자 저를 찾아와 몇 번 행패를 부렸지만 변호사를 통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단호하게 대처하자 발길을 끊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결국 빚더미에 앉아 집을 팔고 야반도주했다더군요. 제 아들 지훈이는 그 일 이후로 훨씬 성숙해졌습니다. 일에 매진하여 회사에서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했고 사람 보는 눈도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자지간을 넘어 서로의 인생을 상담하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부산에서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억 원짜리 자기 압수표 한 장과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서연과 한우진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구구절절 그간의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 악착같이 일했고 제가 준 5천만 원을 종잣돈 삼아 작은 디자인 소품 쇼핑몰을 창업했다고 합니다. 그게 대박이 나서 이제는 제법 자리를 잡았고 빌려간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사님, 그때 여사님이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날 그 식당 문을 나서면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고. 떳떳하게 제 힘으로 서겠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나 회한의 눈물이 아닌 기특함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지훈이에게 편지와 수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편지를 읽던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 우리가 쓰지 말죠. 대신 희망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얘네처럼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는 젊은 친구들 도와주는 데 쓰면 어떨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때의 그 결혼식은 비록 파국으로 끝났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만들었으니까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매정하게 끊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예순이 넘어서야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가족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며느리, 그리고 그 고리를 끊어내준 시어머니의 선택.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